초록이 가을빛으로 물들던 10월.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주의 최고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 감사의 마음을 잎에 마침내 완성된 조선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의 초상화가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오는 날. 그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붓 하나하나 댈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을 머리에 계속 담고 그랬어요. 개성 있는 여자를 그리자, 그 다음에 지성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자, 그런 거를 머릿속에 계속 담으면서 그런 표정을 얼굴에 많이 실었어요. 하나, 둘, 셋. 가지런한 두 손에 총기 어린 눈빛. 머릿속에 그리던 그녀의 모습입니다. 후순어서 강제무량하죠. 저희 후순들이 못하는 걸 원주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양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좋은 작가님한테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봉안함에 강계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조선시대 여인으로서 이 성리학자에 대해서 저희 원주만 저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 여성 성리학자를 우리가 좀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학문과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고자 했던 여중군자 임윤지당을 만나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옥화마을엔 선비의 이상향이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절경. 선비들의 학문적 고장인 이곳 옥화마을에 어린 임윤지당 가족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이곳은 그 청주 지역에서 아주 일찍 그 유학이 뿌리내린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리학자들이 거쳐 갔거든요. 그러다가 1729년에 그 임성주 그 형제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온 계기는 제가 보기에 이곳이 파평윤 씨 집성촌인데, 이 파평윤 씨가 이쪽 윤지당 모계 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지당 아버지가 이곳에 이제 땅과 집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1729년에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왔죠. 조용하던 시골 속 그녀의 작은 집에서는 항상 글 읽는 소리와 토론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임금은 가볍다. 이 맹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맹자 선생님이 그런 깊은 학문을 따르고 싶다. 전 형님과 생각이 달라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립도생.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 저 오라버니들. 오빠들의 학문 토론에 종종 함께했던 임윤지당.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녀는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식견이 상당해 오빠들이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오빠인 농문 임성주는 그런 여동생을 특히 아꼈다고 합니다. 동생인 임정주와의 일화에서도 그녀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어인 일이냐? 왜 방심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고 두레막처럼 우르락 내리락 눌러만 다니느냐? 훗날 임정주는 누님의 꾸지람이 자신을 바로잡았다고 회고합니다. 임윤지당은 되게 독특한 집안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특히 둘째 오빠 농문 임성주로 이어지는 정통 율곡 학파의 기호 성리학을 계승했던 학맥의 중심에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아침부터 가족 회의와
조당을 통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가족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논지를 바탕으로 남자 형제들과 함께 서로 논쟁을 했던 그런 집안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할아버지, 아버지, 또 둘째 오빠들의 여러 가지 군자로서, 유학자로서, 선배로서 했던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오빠 임성주로부터 직접 학문을 배운 임윤지당.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도의 끝마침이다. 밤마다 종이가 뚫어질 듯이 읽더니 벌써 그것을 다 외운 것이냐? 힐이 글 공부를 좋아하니원. 네가 대장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여동생의 재능에 감탄한 임성주는 동생에게 윤지당이라는 당호를 지어줍니다. 이곳에 내려온 그 윤지당 그 형제는 아주 그 성리학을 열심히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아주 그 엄격하게 했고, 특히 이제 임성주라는 그 이 오빠가 아주 엄격하게 자기 그 여동생을 그 성리학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임성주는 이 조선시대 그 6대 성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상당히 그 성리학의 그 수준이 출중한 그런 그 인물이었죠. 근데 이제 10대 때 대부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학문의 기초가 이제 닦게 되듯이 윤지당도 이곳에서 이제 오빠한테 그 성리학 공부를 하면서 성리학의 어떤 그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당이 그 조선시대 최고의 어떤 그 여성 성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기반, 토대는 이곳에서의 그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8년 동안 옥화에서 유년기를 보낸 임윤지당의 가족. 그녀가 16세가 되던 해, 그녀의 가족은 조상들의 선영이 있는 여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무슨 일이냐? 평산 신씨로부터 누이 동생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평산 신씨라면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 집안이 아니더냐? 열여덟 살이 되던 해, 임윤지당은 원주의 선비 신광유와 혼인을 합니다. 낯선 이를 따라서 또 낯선 길을 따라서 도착한 그곳. 원주와의 기나긴 인연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임윤지당이 50여 년을 보낸 봉산동. 2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그녀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킨 거북바위가 임윤지당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줍니다. 성리학으로 아주 유명했던 임성주 선생의 그 누이 동생 임윤지당이 이 거북바위 옆에서 살았다고 하는 문헌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임성주가 그 동생인 윤지당에게 보낸 편지 속에 봉천 구석이 있습니다. 봉천은 봉천내를 말하고 구석은 거북바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봉천 구석을 비추던 햇살은 너무 빨리 져버렸습니다. 난상 끝에 낳은 아기는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 채 어미 품을 떠났고, 남편마저 25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잃은 조선시대 청상 과부의 삶. 차오르는 슬픔을 그녀는 수양으로 비웠고 공허한 마음은 학문으로 채웠습니다. 그 후 남편의 친어머니는 물론 양어머니까지 임윤지당은 한 집에서
2명의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특히 숙한으로 병을 앓던 친시어머니의 곁을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니 마당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능수화가 피었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보셔야죠. 어쩜 저리 아담하고 장중하면서 사랑스럽고 경건할까. 이런 임윤주당의 모습에 대해 시동생 신광우는 큰 덕을 쌓은 선비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출가한 뒤엔 잠시 책을 덮고 학문을 멀리했던 임윤지당. 그녀는 오로지 가사에 전심하며 부인의 직분을 다했지만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되어서야 책을 다시 꺼냈다고 전해집니다. 낮에는 종일 집안일을 하고 밤이 되면 낮은 소리로 글을 읽었던 그녀. 지난 시절 그토록 읽고 싶었던 보자기에 꽁꽁 싸두었던 경전을 만년에 다시 펼쳤던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학문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오빠 임성주의 2 아들이 별당에서 공부를 했을 때의 일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공부는 어떻느냐? 날이 더워 고통을 참기 힘듭니다. 그러면 부채질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독서를 하면 가슴에 자연히 서늘한 기운이 생기는데 부채질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희들이 아직도 헛된 독서를 면치 못했구나. 임윤주당의 동생 임정주는 이런 누님을 여중군자라 불렀습니다. 임윤주당은 고결한 성품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조선 여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여유사행이라 해서 우선은 그 부덕, 그 여성이 갖추어야 할 그 조용하고 그 품행이 방정한 그런 분이었고, 그다음에 부언, 말씀에 있어서는 늘 말을 가려하고 거의 화를 내지 않았던 분으로 그렇게 그 기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용, 얼굴에 있어서도 늘 그 단아하고 청초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다음에 부공이라 해서 낮에는 늘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밑사람을 잘 섬기고, 그다음에 아랫사람에게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인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학문에 진력한 임윤지당. 그녀가 탐구한 성리학은 남송시대 주희에 의해서 창시된 신유학으로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접한 안향이 고려에 도입한 후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절대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에서 인간의 심성까지 아우르는 원리를 찾은 신유학인 성리학. 이 성리학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와 기입니다. 이는 인간의 심성을 포함해 모든 만물의 근원과 질서가 되는 원리이고, 기는 그 만물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원래 그런 개념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주자식의 어떤 그 설명을 따르자면은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존재의 최종적인 근거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당연지칙, 즉 마땅히 그러야 하는 준칙, 법칙. 그러니까 윤리적인 원리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존재의 근거와 윤리적인 원리, 이 둘을 합쳐서 리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주자가 정의를 했고, 기는 음양오행과 같은
이 현상 세계의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진료적인 요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리학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이 사단과 칠정입니다.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등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선하고 바른 심성을 가리킵니다. 반면 칠정은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등 자연적인 7가지의 감정을 말합니다. 사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에 의해서 왜 성선인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제시되어진 겁니다. 원래 도덕적인 마음에 표현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덕정감이다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반면에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 악기편의 시노, 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 그런 기쁘고 즐겁고 노엽고 이러한 것들, 일반적인 감정들을 이제 칠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후대에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 똑같은 리기 개념으로서 사단도 설명해보고 칠정도 설명해 보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심성 혹은 정감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좀 무리가 좀 따르는 시도였는데, 그게 이제 주자 때부터 이미 주자 이전서부터 물론 신유학, 송명 시대에 신유학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도 그것을 이제 따라서 논의를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 사단과 칠정을 설명한 주자의 이 한마디는 조선 초기 성리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옵니다. 이 논쟁은 이후 퇴계 이황의 주리론과 율곡 이의 주기론으로 정리됩니다. 이황은 이와 기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주리론을 통해 이에서 사단이, 기에서 칠정이 나온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합니다. 반면 이인은 이와 기를 이론론적으로 보는 주기론을 통해 유한한 기가 무한한 이를 실으며 사단과 칠정이 별개가 아니라는 이통기구,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황의 주리론은 김성일과 류성룡을 거쳐 이익으로 이어졌고, 조선 성리학의 주류로 자리 잡은 주기론은 이이, 김장생, 송시열, 김창협, 이재를 거쳐 임윤지당의 오빠인 농문 임성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종시에 자리한 농문 임성주의 묘소. 조선 후기 성리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묘소의 뒤에 세워져 있는 비석은 충청도 선비들 사이에서 명문으로 전해졌다는 임윤지당이 지은 척형명, 자와 저울에 새긴 명문입니다. 조선 후기 기호학파 성리학자로 사도세자의 스승이기도 했던 임성주는 이황, 이이 등과 함께 성리학의 6대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0살 어린 여동생에게 평생의 스승이 되었던 농문 임성주. 임윤지당과 임성주의 사제관계는 그녀가 출가한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빠이자 스승인 정통 기호학파 임성주의 사상을 계승한 임윤지당. 경전을 읽으면서 느낀 궁금증은 500리 떨어진 오빠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편지를 읽은 임성주는 답장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누이 동생에게 전했습니다. 신분과 시대의 한계를 넘어 재능을 꽃피웠던 임윤지당의 배경에는 오빠 임성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개 그 조선시대에 이름난 뭐 여류 문인 학자들을 보면은 그 문학 예술 이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학 전문 철학을 한 사람은 잘 없거든요. 이제 그랬던데 그 윤지당의 경우는 어쨌든 자기 오빠인 대철학자인 오빠 임성주를 만나서 이제 그랬고, 그 임성주는 자기 여동생에게 그 자신의 철학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윤지당의 철학이 그 농문, 자기 오빠의 논문과 그래 크게 다를 바 없죠. 그건 거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알아듣고 그냥 따르는 정도는 아니고, 그 윤지당은 철저히 자기 오빠의 견해를 검증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윤지당과 또 윤지당 선생인 임성주의 철학을 재평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양은 참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 같다. 멀리서 편지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던 오누이는 나중에 임성주가 72살의 나이에 가족을 이끌고 임윤지당에 살던 원주로 이사를 오면서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 학문을 토의하게 됩니다. 원수로부터 자리한 신간의 고통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러한 시기는 5년 후 임성주가 다시 공주 농문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누이와 얘기를 하다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는구나. 여성은 글을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 하지만 임윤지당은 말년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글을 문집으로 간행하기 위해 문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이 기록들은 훗날 윤지당 유고로 엮어집니다. 총 35편으로 구성된 윤지당 유고는 유교적 규범이 강화되고 남존여비 사상이 심화되던 18세기 조선 사회에서 나온 흔치 않은 역작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그녀는 심성론에서 주기론을 내세웠던 기호학파의 주장을 따라 성인과 범인의 성품이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수히 선하고 악이 없는 것이 본원의 성품이다. 이는 하나의 원리의 근원을 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얻는 것이다. 우둔함과 총명함이나 강인함과 허약함 등 자질의 등급이 같지 않은 것은 타고난 재질 때문이다. 이는 기질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것이다. 원리 자체에는 정밀하거나 엉성한 차이가 없지만 기질을 받게 되면 청명하거나 혼탁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별이 있는 것이다. 기질의 근본은 고요하고 한결같을 뿐이다. 고요하고 한결같은 것은 곧 천지의 호연한 기상이며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이다. 성인에서부터 범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 고요하고 한결같은 기질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품은 서로 차이가 없다. 사람의 성품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임윤지당의 성리학 사상은 자연스럽게 남녀 평등 사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리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철학의 부분이 그 이기본체로, 그다음에 사람의 그 어떤 본성을 형이상학적으로 그 연구하는 인성론, 그다음에 그 지식론, 그다음에 수양론, 대개 보면 한 4가지 분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기본체론이라든지 이 인성론 부분에서는 농문 선생과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 뭐가 좀 특징적이냐 하면은 이제 윤지당은 여성의 역할을 강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여성보다는 그 인간의 역할로서 여성을 얘기하지, 이제 그 여성을 남성과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여성도 똑같이 남자하고 똑같은 길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요새 같으면 아주 강한 여성 운동가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여성 운동가보다도 뭐 인권주의자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게 그 뭐 좀 격하게나 강하게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글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임윤주당의 사상은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최대 논쟁이었던 인물성 동이론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할 때 본연지성의 입장에서 인간과 모든 생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인 인물성 동이론. 권상하의 제자인 이간을 중심으로 제기된 인물성 동론은 사람과 동식물 모두 인의 예지신의 오상을 갖추고 있어서 서로 본연적인 차이가 없으며 기질적인 차이만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역시 권상하의 제자인 한원진을 중심으로 제기된 인물성 이론은 사람은 인의 예지신의 오상을 온전하게 갖췄지만 동식물은 치우치게 갖고 있어서 본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성 동이론은 말 그대로 인간과 다른 기타 존재들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좀 엉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논쟁인데,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주자학 자체의 본성 개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말하는 본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연지성 혹은 천지지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야기가 됩니다. 천리라고 하는 우주 본체 혹은 우주 전체의 총체적인 원리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의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 본체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징지를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본연지성 혹은 천지지성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그런 총체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가 없죠. 구체적인 형체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진료적인 요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천지지성 혹은 본연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홀로 현상세계에서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질과 결합되어진 상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기질지성이 되는 겁니다. 네가 기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이제 기질지성인데, 그 본연지성도 성이고 기질지성도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다. 인간의 본성과 만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본연지성의 측면에서 보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질지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인간들 사이에서도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인물성 동론의 입장에서 임윤지당은 남녀의 성품에 차별이 없다는 여성론을 펼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부녀자이기는 하지만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 간에 다름이 없다. 내가 성인을 사모하는 뜻은 매우 간절하다. 남녀가 비록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하늘이 부여한 성품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남자의 원리는 씩씩한 것이고 여자의 원리는 유순한 것이니 각기 그에 따른 법칙이 있다. 성녀태사와 성인 문왕께서 하신 업적이 달랐던 것은 서로 분수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 같이 천성대로 최선을 다하셨던 것은 그 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았더라면 두 분이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으로 태어나서 태임과 태사의 도덕 실천을 자임하지 않으면 이는 자포자기한 사람이다. 남녀 모두 순수한 성품을 가졌지만 기질의 차이 때문에 역할만 다르다고 본 임윤지당은 이러한 입장에서 여성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다른 분에게서 절대 볼 수 없었던 여성 존재론에 대한 것들을 늘 탐구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인이나 범인이나 똑같은 능력을 타고나는데, 범인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어리석지만 끊임없이 학문을 해서
가다 보면 나도 성인이 될 수가 있다고 했고 그 길을 완성하는 데 진력했던 그런 분이어서 여성 철학자였지만 그런 철학의 체계 안에서 여성의 존재론을 찾아갔던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여성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난 차이일 뿐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노력을 하다 보면 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본분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고 또 하나는 그 여성의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뭐 내놓고 학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그 사설을 읽고 그런 것들을 체결하면서 여성 스스로 자기에게 눈뜨고 지식인이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면모가 문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윤주당 유고에서 그녀는 중국 역사 위인들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합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스승으로 삼았던 안회를 제외하고는 중국 역사상의 인물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는데 이는 윤리와 명분을 중시하고 역사의 교훈성을 강조하는 정통 기후학파의 역사 인식에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윤지당이 가졌던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탁월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과 경서를 읽고 그 역사를 토론할 때에 항상 날카로운 그 자기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토론했던 것으로 그 문집에는 나타나 있고요. 자기의 그 윤지당 유고에는 11편의 그 역사 인물 평론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9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충효 사상에 대해서는 예양, 보과, 온교에 대한 그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신관계의 인물평에 대해서는 자로, 가희, 이릉 이런 사람들을 역사 인물의 주제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정통성 확립, 그 정통성 확립이라 하면은 왕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왕조를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글의 사례로는 사마옹공, 왕안석, 악비를 그 사례로 해서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윤지당은 지금도 중국인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악비에 대해서도 유리한 형세에서 어명을 이유로 회군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때 송나라 군대는 금나라 군사를 맨 땅에서 패배시켰다. 군사들은 사기백배하여 승기가 전도를 양양하였고 오랑캐의 형세는 크게 위축되었다. 이제 옛 영토를 회복할 형세가 거의 눈앞에 와 있었다. 임금의 명이 비록 중대하기는 하나 어찌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왔는가. 그리하여 앞서 세운 공작을 죄다 허사로 만들고 말았는가. 회군치 말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다. 당시에는 참 그 하기 힘든 여성으로서의 그 애국, 안민 혹은 그 국익의 우선이라든지 국가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중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남송 시절에 그 유명한 악비라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악비가 나오면 당연히 그 따라 나오는 진회라는 그 간신이 나오는데 이제 악비를 그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을 하느냐? 그 진회가 이제 금나라의 농간에 의해서 전쟁에 가서 거의 완전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당시 고종의 이 말을 빌려서 회군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윤지당은 왜 악비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정권을 맡고 그 전쟁을 하러 수행하러 갔으면은 전쟁을 끝내고 올 일이지. 또 아니면 아무리 왕명이 그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없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거나 조심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백성의 안위보다는 왕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백성보다는 그 황제에 대한 그게 가치가 더 우선을 준 거 아니냐. 그건 틀렸다는 거죠. 지극히 맹자적인 생각을 윤지당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담장이 높아지고 여성이 깊숙한 안채로 들어가던 시기. 여성이 더욱 억압받던 사회에서 조선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가 배출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마 그 점은 공개적으로 글로 발표되고 세상에 알려지기에는 여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18세기 말의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분위기가 신분제가 와해되고 생산력이 뛰어나고 또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점점 사고의 다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다기의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조선 전기와는 다른 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 이른바 당시까지의 성리학이나 학문적 분위기를 잘 읽고 있었던 이른바 임윤지당은 자신 있게 아마 이 같은 논리를 펴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의지로 심성을 닦으면서 평생을 지탱했던 임윤지당. 드디어 정리가 끝난 것입니까?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어미의 식견이 천박하고 분장이 엉성하구나. 당치 않습니다. 제가 소중히 보관했다가 후세에 길이길이 남기겠습니다. 후세에 남길 만한 투철한 말이나 오묘한 해석은 없으니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장독 덤님 종이로 쓰지나 말거라. 장독이라뇨. 외숙부께서 아신다면 바로 이걸 필사해서 보내라고 하실 겁니다. 시동생 신광호의 아들 신재준. 젖될 무렵부터 양자로 데려와 키운 임윤지당은 아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만 양자 신재준이 27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임윤지당의 곁을 떠났습니다. 애통하고 애통하다. 내가 지금은 너의 의젓한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행여나 꿈속에서 만나 서로 어울리면 마음의 위안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하니 또한 슬프구나. 내 자주자주 꿈에 나타나 이 노모의 비통하고 한많은 심경을 만에 하나라도 풀어주겠느냐. 아, 애통하다. 양자 신재준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그녀의 정신적 학문적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둘째 오빠 농문 임성주도 77세의 일기로 동생과 작별합니다. 나는 타고난 운명이 기이하게도 박복하다. 이른바 환과 고독 중에서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앞으로 바라보고 뒤로 돌아보아도 스스로 위로할 것이 없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같이 박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분은 사실 어찌 보면 시집가기 전까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 19년의 삶은 부모와 그 많은 형제들 속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학문도 다 했고 또 많은 사랑도 받았고 그랬는데 결혼 이후에 40년의 생활도 굉장히 그 육아적인 그런 법통을 가진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했고 뭐 또 자기 학문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춘 그런 집으로 가서 그 자기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외롭고 불행하지 않았나. 뭐 남편도 일찍 죽고 또 늘 자기 주변에는 섬겨야 되는 사람만 있고 그리고 양자했던 아들도 일찍 죽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참 불행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 불행을 굉장히 그 안연의 삶을 쫓아서 극복하려고 늘 노력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늘 반성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오빠였기 때문에 오빠의 그 어떤
덕행과 인품을 쫓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중 군자라고 보고 있어요.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임윤지당의 묘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임자 없는 무덤으로 여겨졌던 곳, 임윤지당의 후손인 아동문학가 임교순홍은 이곳이 임윤지당의 묘소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윤지당의 묘소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하냐 하면은 신광유가 이 윤지당 할머니의 신랑이고 그분의 고조 할아버지의 묘소가 바로 위에 있으며 비석의 비문에 신광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산이 신씨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산이기 때문에 그 고조 할아버지 산소 밑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생전 임윤지당은 남동생 임정주와 시동생 신광유에게 자신의 문장을 보냈고, 임윤지당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그녀의 바람대로 이들에 의해 윤지당 유고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윤지당 유고를 통해 동시대와 후세의 유학자들은 여성으로서 성리학계에 남긴 그녀의 업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흐른 1900년 4월 9일, 황선신문은 여성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한 여자역의 교육사위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리는데, 원주 임 씨는 경사를 널리 익히고 세상의 형편을 마땅히 인식하고 있어서 논의가 종합적으로 밝으니 여자도 학문이 이와 같으면 우리나라가 문명의 기상이 10분 발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해 당시 임윤지당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황성신문에 이런 논설이 실리기 한 100년 전에 벌써 임윤지당은 돌아가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임윤지당이 윤지당 유고라는 문집을 남겼잖아요. 근데 윤지당 유고가 당시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례로 들면은 그 충북 제천 출신의 강정일당이라는 분이 있는데 임윤지당보다 51년 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긴 정일당 유고에 보면은 임윤지당이 했던 말을 들어서 남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임윤지당이 말하기를 하늘이 주신 품성은 다 똑같다. 남녀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렸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임윤지당에 남긴 그 문집이 상당히 회자가 되었고 여성들에게서도 널리 읽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 임윤지당은 이제 성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교육의 결과의 표본으로서 임윤지당이 그 벌써 세월이 지난 100년 후에도 계속 회자가 되었던 거죠. 이후 희미해져만 가던 임윤지당의 발자취는 1990년대 말부터 재발견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해 지난 2015년 그녀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기 위한 선양관이 개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남녀의 차별이 심했던 조선 후기에 남녀 사이에 우열이 없음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시대를 앞선 그녀의 사상을 접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을 넘어서 동양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조선시대라는 어떤 그런 신분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되게 좀 이렇게 억압받고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성리학의 어떤 한 분야를 이루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홍보가 안 돼서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학자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그 교육열이 더 대단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2005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임윤지당. 원주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2007년부터 매년 임윤지당의 기일인 5월 14일에 헌달회를 개최해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 여성 서화회에서도 기일을 즈음해 임윤지당의 사상을 시와 글,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전을 개최해 그녀의 사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이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끊임없이 자신을 수련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임윤지당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조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여성의 이제 평등, 여성이 남성과 나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철학적인 토대를 주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남녀 평등하게 되면 서구의 어떤 사상만 생각을 하는데 임윤지당은 이미 한 200여 년 이전에 이런 걸 주창해가지고 본인이 몸소 실천하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 연구 분야에서 본인이 정전해가지고 또 성취도 하셨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여성들 그리고 또 미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로 융합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좀 진취적인 사고라든가 또 서로 이제 협동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윤지당이 어떤 촉진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윤지당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어떻게 현대적인 의의를 발굴을 해서 이 가치로 삼아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세밀하게 조명을 하다 보면 끌어낼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윤지당 선양관 앞에 세워져 있는 비검명 비석에는 구절구절마다 치열하게 살아온 윤지당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부인이라 여기지 말라. 내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힘써 숫돌에 새로 간 것처럼 하라. 내 잡념 모두 쓸어버리고 내 마음의 잡초를 베어버리라. 평생을 부단히 학문과 수양에 힘쓰며 성인이 되고자 부인을 버린 임윤지당.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음을 지금도 후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